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모레부터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초, 중, 고 각급 학교의 구체적인 등교 일정은 오늘 발표됩니다. 첫 소식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데는 코로나19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생활 방역 전환 조건으로 내걸었던 하루 확진 50명 미만은 25일째 유지되고 있고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은 5%대였습니다. 지역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날도 연이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선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그동안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이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개합니다. 국립공원과 박물관 같은 실내외 분산시설부터 열고 이후 야구장, 공연장 등 밀집시설이 개장합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더라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프면 집에서 쉬기, 두 팔 간격 거리두기 같은 수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 같은 소규모 사업장, 또 굉장히 밀폐된 그런 실내 공간에서 적어도 1m 거리두기를 어떤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달 초, 중, 고 등교 계약을 순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발표합니다. 또 현재 심각 단계인 위기 경보를 경계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자, 그럼 생활 방역은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를 위해 정부는 사무실, 문화시설 등 31개 시설별, 상황별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신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다르지 않습니다. 아프면 집에서 쉬고 사람 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며 지속적으로 소독과 환기를 하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겁니다. 방역당국이 우려하는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은 31개 시설과 상황별로 정리됐습니다. 먼저 사무실에서는 개인용 찻잔을 사용하고 회의는 되도록 영상회의나 전화회의 같은 비대면 방식이 권장됩니다. 국내외 출장도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승객 간 최대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기차나 고속버스 등은 한 좌석씩 뛰어 예매합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도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씩 뛰어 앉아서 관람해야 합니다. 이용자들이 몰려 1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쓴 채 최대한 거리를 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나 절 등 종교시설에선 단체 식사를 자제해야 하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을 방문할 때는 악수 말고 목례로 대신하는 게 좋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큰 소리로 호객행위하는 것과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선착순 이벤트 등을 자제해야 합니다. 시식코너 운영도 최소화됩니다. 우체국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되도록 ATM을 이용해야 합니다. 노래방에선 마이크에 커버를 씌우고 가급적이면 개인별로 사용합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과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지원이 시급한 계층에 대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이 기준에 따른 대상자는 280만 가구로 전체 지원 대상 가구의 13%에 해당합니다. 현금 수급 대상자는 오늘 오후 5시부터 기존에 등록된 생계급여 등의 등록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모레부터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의 변화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정부가 처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건 지난 3월 22일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팎이었는데요. 2주간의 경과를 지켜봤지만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4월 5일에는 고강도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고요. 이후에 방역당국이 목표했던 대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9일부터는 다소 완화됩니다. 이즈음부터는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까지 줄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모레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모레 방역 정책이 완화되긴 하지만 아직 우려스러운 부분이 남아있죠. 네, 먼저 걱정스러운 점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 사례입니다. 최근 2주간의 전파 경로를 봤을 때 보라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조사 중인 확진자가 전체의 6.8%가량입니다. 모두 9명인데요. 감염원이 지역사회 내에 있지만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전체의 68%를 넘어서서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신규 확진자 중에서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해외 유입 사례가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지역 발생 사례보다 더 많은 상태가 최근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확진자 13명 중에서 10명은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는 1,091명으로 전체의 10%를 넘어섰습니다.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되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완치된 존슨 영국 총리가 투병 당시 본인의 사망에 대비한 비상계획까지 세운 상태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영국의 누적 사망자는 2만 8천여 명으로 이탈리아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양민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지난달 병원에 입원했던 존슨 영국 총리. 양성 판정을 받은 직후에도 화상회의를 하며 건재함을 알렸지만 곧 심각한 수준이 됐다고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털어놨습니다. 상태가 악화돼 중증 치료실로 옮겨질 무렵 영국 정부가 본인의 사망 시 비상계획을 세울 정도였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심한 좌절감을 느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헌신적인 치료 덕에 회복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극복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So we've been going through some huge alpine tunnel, and we can now see the sunlight and the pasture ahead of us. 감염 확산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영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약 2만 8,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에서 사망 피해가 가장 큰 이탈리아와 400여 명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1일 사망자 발생은 이탈리아의 2배 수준으로 이대로라면 곧 전체 사망자가 이탈리아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은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봉쇄 조치는 천천히 풀 방침입니다. 특히 집단 사망이 많았던 양로원이나 교도소, 감염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선 한동안 규제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의 일터 복귀를 위해 이번 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주말쯤 단계적 봉쇄 완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영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파리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뉴스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우리 측 감시초소를 향해 여러 발의 총탄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함께 대응 사격을 했는데요. 북한이 우리 측 초소에 총격을 가한 것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처음입니다. 보도에 최영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7시 41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 가운데 4발이 우리 측 감시 초소 GP 외벽에 맞았습니다. 피격 현장에선 탄흔과 탄두 등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측 인원과 장비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군은 탄흔 등을 1차 분석한 결과 북한군 초소에서 발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군 초소는 인근에 모두 3곳이 있으며 총탄을 맞은 우리 측 초소에서 각각 1.5km, 1.7km, 1.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남측 지피를 향해 사격한 것은 상호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 처음입니다. 총격을 당한 감시초소 관할사단은 전투태세에 들어갔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10여 발씩 2차례 경고 사격했습니다. 북한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상황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경고 방송도 내보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대응 조치가 잘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총격이 있은 후 2시간쯤 뒤인 오전 9시 35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총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전통문에 대해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몇 발의 총탄을 발사했는지, 어떤 화기를 사용했는지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재가 확인되는 것과 관련해서 핵포기 설득을 계속하겠다면서 북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또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격은 우발적인 일로 평가했습니다.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포기라는 임무는 똑같다며 북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ABC 방송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지난 3주간 무엇을 했다고 보내는 사회자 질문에 우리가 아는 것을 당신과 공유할 내용이 많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이미지를 볼 때 김 위원장은 살아있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북한 비핵화라는 임무는 똑같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Regardless of any of that, our mission has remained the same, to convince the North Koreans to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to verify the same, and to then create a brighter futur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폼페이오 장관은 또 한국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서 총격이 오간 데 대해선 우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방송에서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emember, China has a history of infecting the world, and they have a history of running substandard laboratories. These are not the first times that we've had a world exposed to viruses as a result of failures in a Chinese lab.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까지 우한 연구소를 발언지로 지목하고 나서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수술설과 관련해 청와대가 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재함이 확인됐는데도 일각에서 건강 이상설을 이어가자 명확히 차단하고 나선 건데요. 그 배경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이며 건재함을 과시했는데 일각에선 걸음걸이 등을 놓고 수술을 받았을 거란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기관 등의 종합적인 판단 결과 수술은 물론 가벼운 시술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특히 구체적인 수술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확인을 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부정확한 건강 이상설이 우리 사회 경제 전반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의 건재함이 확인됐는데도 건강 이상설을 이어간 미래통합당 태영호,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에 대해선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대북 소식통보단 한국 정보당국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언론이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보게 돼 기쁘다고 환영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재가 확인된 만큼 코로나19 방역을 매개로 한 북미, 남북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청와대는 아직 연락을 받은 건 없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소식 알아봅니다. 주말 동안 현장 수색이 이루어져 유해를 모두 수습했습니다. 아직 뚜렷한 화재 원인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관계기관은 모레 3차 현장 감식을 하기로 했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경찰은 38명의 희생자 가운데 4명의 시신에서 유해 일부가 수습되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로 추정되는 유해를 1, 2차 현장 감식에서 찾았고 어제까지 이틀 동안의 수색에서 나머지도 모두 찾아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발화 지점과 이유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모레 3차 현장 감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가 공사 일지를 제대로 쓰지 않아 화재 당시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차 합동 감식 이후에 수사 진행 관련자들 진술이나 여러 가지 수사 자료를 봐서 현장을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향후 수사가 또 진행되면 현재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국과수에서는 4차 감식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 수사와 함께 공사 현장의 불법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데 불법 증축이 있었고 안전관리자와 안전교육은 없었다는 얘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여러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진술을 받고 자료를 찾고 있다며 불법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이 확실치 않은 희생자 부검을 진행하고 있고 유류품 등은 유가족에게 넘겨줬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잇따라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진상을 규명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돈이 들더라도 안전을 저버리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가 김종인 비대위를 추인하려다 답보 상태에 놓인 만큼 차기 원내사령탑은 이 문제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낙규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차기 원내사령탑을 오는 8일 선출합니다. 지난 1일 이번 총선에서 4선에 오른 이명수 의원이 제일 먼저 출마 의사를 밝혔고 3선에 성공한 김태흠 의원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처절한 반성과 혁신뿐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스스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합니다. 5선이 된 주호영 의원도 오늘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권영세, 김기현, 조혜진 당선인 등도 6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막판까지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새 원내 지도부의 핵심 역할은 총선 참패를 수습할 당 지도부를 어떻게 꾸리느냐입니다. 당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의결했지만 4개월짜리 임기 문제로 아직 결론 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기를 1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좀 구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때문에 원내 협상력만큼이나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입장도 당락을 결정할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도 오는 7일 경선을 통해 새 원내 사령탑을 선출합니다. 4선에 오른 김태년 의원과 정성호 의원, 3선에 성공한 전해철 의원 간의 3파전인데 68표에 달하는 초선 표심이 최대 승부처란 분석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폐쇄됐던 중국의 각 관광지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입장객 수를 제한하며 조심스럽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춘제 이후 줄곧 폐쇄 상태였던 전국의 유명 관광지들이 노동절 연휴를 맞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 관광협회의 조사 결과 코로나19가 위세를 떨쳤던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보다 여행, 관광 관련 인터넷 검색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自然风光类的，还有这个动植物园类的、户外休闲类的这些景区呢，都是在复观复产率方面是比较好的。 당국은 관광지는 개방했지만 전염병 재확산에 대한 긴장의 끈은 여전히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철저한 사전 예약제를 통해 입장객 수를 일 최대 허용치의 30%로 제한했습니다. 입장 시간대를 구분해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했으며 발열 체크, 입장객 간 간격 유지 등 방역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식당들이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되자 자구책을 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식당을 탈피해서 자파점으로 바꾼 겁니다. 지금은 모든 식자재를 팔고 있습니다. 와인과 화장지까지 팝니다. 그래서 농장과 맺은 농산물 구매 계약을 파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It's a beautiful thing because we're staying in business, they're staying in business. 워싱턴의 한 빵집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빵집에서 빵만큼이나 밀가루, 효모와 설탕 등 빵 재료가 많이 팔립니다. Now we're selling almost as much flour as we're using. 코로나19로 밖으로 나가지 않는 대신 집에서 빵을 만드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빵집이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홍콩 유기견 구조단체는 유기견들을 구조하고 보살피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자원봉사자 수가 급격히 줄어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유기견 입양이 활발하다는 겁니다. 아미 씨와 셀레누 모녀는 최근 이곳에서 유기견 페퍼를 입양했습니다. 去 adopt 咁其實我覺得你亦都係因為呢個時候你先有咁多時間去 spend 喺即係培養一個 bonding with 你隻狗啊，同埋嗰個 build 嗰個 trust 啦。Well, we actually had quite a high record of adoption last month, with 45 dogs getting adopted, which is quite high, compared to the average number. 물론 유기견 단체는 코로나19가 해결된 뒤에 개들이 파양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입양 가정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들이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현에 사는 38살 남성입니다.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이 남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본인 진료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렸는데요. 하지만 퇴원 후 생각지도 못한 편견에 직면했습니다. 본인의 폐렴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가려 했지만 병원 8곳에서 진찰을 거부당했습니다. 肺炎の薬だけでも欲しいんですけどって言ったら、あなたがもしコロナの発生源だったら、うちの病院も困るんだよみたいな。 또 대출을 의뢰했던 금융기관은 대면 상담을 거부했고 미용실에서도 오지 말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これが差別かと思いましたよ。僕がされてるぐらいだから、いっぱいあるだろうなと思ってるんですよ。 사회심리학 전문가는 편견이나 차별로 감염된 사실을 말하기 힘들어지면 감염이 확산되면서 결국 돌고 돌아 본인이 감염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월뉴스입니다. 러시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3만 4천여 명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데요.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새 1,6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제 기준 13만 4,687명으로 집계됐다고 러시아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280명입니다. 러시아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진자 수 기준으로 러시아는 미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계 7위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51%가 수도 모스크바에 집중돼 있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하루에 20만 건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진단검사 건수는 410만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확진자의 약 50%는 무증상 감염자라고 덧붙였습니다. Основные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и – это, конечно, носители. Поэтому, когда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выявляется инфицированность, 러시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말 육해공 국경 폐쇄와 함께 모스크바 등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주민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지난 3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전 근로자 유급 휴무도 이달 11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면서 보건당국은 이 같은 제한 조치가 더 연장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도 모스크바 서쪽 외곽의 관저에서 사실상의 격리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불경기 속에 지난해 대기업 집단, 즉 재벌의 순이익이 4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실적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성민수 기자입니다. 수년간 반도체 호황을 누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해 수요 감소로 이익이 급감했습니다. 반도체는 물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이 세계 경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면서 봤더니 지난해 순이익이 48%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경영 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 반도체나 석유화학 업황 부진에 따른 상위 집단의 실적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재무 상태도 나빠져 평균 부채 비율은 3.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부채 비율이 오른 건 2011년 이후 8년 만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실적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산순위 15위의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이 부실화하면서 정책자금 지원을 받으며 계열사 매각에 나섰고 한진, 금호아시아나, 애경 등 항공사를 운영하는 그룹들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난달 수출이 24% 급감하는 등 타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내수 쪽이나 서비스업이 많이 어려웠는데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지는 게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은 많이 들고요. 최근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우리 제조업체들의 2분기 수출 전망은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어제 27.4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는데요. 오늘도 26도로 평년 이맘때보다 덥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린 남부지방은 오늘은 밀양이 31도 등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정도나 껑충 오르겠습니다.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면서 자외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도에 붉게 보이는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5월부터는 햇볕이 매서워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은 맑겠지만 충청도는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은 편이지만 비가 오면서 서울과 대구가 22도까지 내려가는 등 내일은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